XRP 안위의 흐름들이 많은 고래 주체들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XRP를 강성으로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XRP 관련해서 혹은 리플 관련해서 가짜 뉴스들이 단연코 가장 많습니다. 기사에 대해서 분별력을 잘 기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SEC의 행보들도 암호화폐에 완전히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XRP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은 여전히 녹색을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지금 조정 국면들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신사임당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는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크립토 위크 구간을 전후로 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국면을 보였는데요. 한 주 딱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진정되는 국면을 넘어서 약간은 조정 국면들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혹은 지금부터 해서 계속해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또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출연했으니까요, 시장의 상황들을 같이 좀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대응 전략들을 단기적인 어떤 관점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가격 상승이 매섭습니다. 우선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가격 상승 동력을 뭐라고 보실까요? 네, 우선 가격 상승 동력은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명확한 명목적인 이유들이 있고, 사실은 그 전에 뭔가 세팅이 되어 있는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명목적인 이유는 우리 그 전주부터 많이 기대했던 크립토 위크라고 하는 그 이벤트가 결국은 굉장히 좋은 성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령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는 원래 상원에서 먼저 통과가 돼서 이번에 하원까지 통과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까지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스테이블 코인이 더 궤도에 오를 수 있겠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궤도에 오른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근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그 너머에 더 중요한 이벤트들 한번 살펴봤을 때, 사실은 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시장에 많은 자본이 들어온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그 자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들이 있었음에도 그 유동성들이 잠시 대기를 하면서 그 타이밍을 노려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전으로 조금만 더 시계를 올려보면요, 사실은 기관들이나 기업들 그리고 큰 주체들은 이 이벤트 전에 꾸준히 물량을 모아왔던 징후들을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속속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결국은 상승을 위한 기반들, 구조적인 준비들이 다 되어 있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 배경에는 올해부터 많이 또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사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샤프링크 게이밍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더리움을 폭발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이더리움 재단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6만 개를 넘겼는데요. 이 샤프링크 게이밍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조셉 루빈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현재는 이 마이크 세일러 대표와 둘이서 식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너가 비트코인의 최고의 어떤 기업을 만들었으니 나는 이더리움을 대표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무전략 관점에서 이더리움을 채택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고, 결국은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움직임들을 따라서 나스닥 상장사들이 줄줄이 계속해서 동참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움직임들이 본인들의 회사 주가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승세는 명목상의 이유로는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된 부분들, 그리고 그 이벤트들의 성과가 좋았던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밑단에서 많은 채택들과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이클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사이클 관점에서 가야 될 길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결론들까지도 지금의 추세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우선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냐라는 말씀은 두 가지 관점을 반드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과열 구간에 들어갔는가라고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과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일정 부분 들어갔는데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차트 관점을 저희 라이브 스터디에서 늘 강조를 드리고 거의 매일마다 시장이 변할 때마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해드리고 있는데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RSI가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를 보면은 그래도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과열 구간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분명히 과열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관점을 온체인 지표까지 조금 더 옮겨가지고 그러면 온체인 지표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선물 거래량의 버블맵 지표, 즉 선물 거래량이 얼마나 버블이 많이 끼었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펀딩 레이트 히트맵이라는 지표가 또 따로 있는데 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과열 국면이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이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는 자료상으로는 선물 거래 지표에서는 일정 부분 과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일정 부분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선물이 아니라 현물입니다. 현물에서 누적 거래량 델타 값이라고 해서 누적되는 이 거래량들의 추이가 매수와 매도 중에서 어디에 더 힘이 실리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빨간색으로 끝에 오른쪽 끝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테이커들이 이제는 매도 관점으로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이냐?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서 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작년에 3월 달 그리고 11월 달에 고점을 찍었었죠. 그 고점 대비로 했을 때 펀딩 레이트, 즉 이 시장이 파생상품 거래에서 얼마나 많이 과열이 됐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그 지표는 그때 당시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습니다. 즉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더리움이 가야 될 길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 펀더멘탈 지표뿐만이 아니라 각종 호재들이나 이벤트로 봤을 때 그리고 사이클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이더리움이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것은 사실은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약간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은 여기에 덧붙여서 매주마다 오후 5시, 금요일 오후 5시에 주간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간 옵션 만기에서 맥스페인 가격 구간이 현재 가격 구간보다는 꽤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기가 다가올 때 가격은 맥스페인 가격 구간으로 최대한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또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했을 때 그냥 무섭다고 그냥 겁먹고 패닉셀링을 하는 전략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세가 얼마나 꺾여서 단기 조정이 더 크게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각종 지표를 통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굉장히 잘 가다가 상승장이 잘 가다가 조정받는 구간이 왔을 때 겁을 먹고 감정적으로 패닉 셀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상황들이 왜 일어났는지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단기 관점과 중장기 관점을 나눠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일단 과열 구간에 들어섰고 이 과열의 추세들이 약화되는 국면들이 있지만 이 추세가 약화되는 것들이 주요 변곡점까지 뚫고 내려가는지 여부와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정말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판단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와 흐름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번 이더리움, 솔라나 상승장에서 작가님이 주목해서 봤던 상승 시그널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들을 매일 아침마다 제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 소개해드리는 지표가 거의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도 소개해드리면서 시장의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에 꾸준히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 방송에서도,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 스터디에서도 계속해서 이제는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더뎠던 부분들이 있죠. 그 얘기는 온체인 지표에서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이 고래들이 꾸준히 매집하는 추세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때가 되면은 가격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어떤 것들을 가장 주목해서 봤는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한 거는 이 지표였습니다. 크립토 랭크에서 가지고 온 지표인데, 크립토 퀀트라든지 다른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지표고요. 이더리움이 현재 거래소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있는가, 즉 거래소에 물량이 들어오는가 나가는가, 이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온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매도할 시그널들, 즉 매도 가능성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죠. 반면에 거래소에서 물량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목적들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은 4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상승하던, 즉 거래소 물량이 늘어나다가 갑자기 크게 확 꺾이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밑으로 하향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파란색 바가. 그런데 그 관점이 바로 요 구간부터 해서 이제는 장기 보유자들이 뭔가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때부터는 고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집 추세로 완전히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들을 보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에서 이더리움의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정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즉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길게는 주 단위로도 걸릴 수 있지만 유의미하게 매수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코인의 흐름들이 바뀌게 될 때는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즉 추세가 바뀌는 포인트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펀더멘털 지표가 흐름이 바뀌는 거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즉 온체인 지표가 이때까지는 계속 매도를 하다 갑자기 고래들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확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흐름들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보고, 이 추세가 만만치 않구나라고 판단이 되면은 우리는 그때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는 갈 때가 되었구나. 결국은 우량한 코인들, 펀더멘털이 되는 코인들은 그런 기점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그런 관점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차트 외에 앞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 투자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온체인 데이터나 펀더멘털 지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제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같은 관점입니다. 솔라나도 이더리움과 성격이 같습니다. 둘의 사용성이나 둘의 가고자 하는 어떤 디테일한 방향성은 완전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둘 다 레이어 1이고 그리고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싶은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지표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령 향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XRP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XRP는 메인넷 기반의 사업들도 확장을 하고 있지만 원래 가장 기반 자체는 송금 목적의 커런시의 용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플랫폼에 월등하게 무게감이 실리고, 이 플랫폼 기반의 어떤 펀더멘탈이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지표들을 확인해서 펀더멘탈이 갑자기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봤던 지표는 바로 이 지표입니다. 자, 이 지표는 어떤 지표냐 하면요, 이더리움의 축적 주소에서 갑자기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모아왔던 이 주소들에서 갑자기 이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들 포착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고래들, 주체들, 큰 주체들의 움직임들이 갑자기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죠.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집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큰 주체들은 바이 더 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갈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더리움이 기업 수요들과 더불어서 기관 수요들, 즉 ETF를 중심으로 한 수요들을 꾸준히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바로 지난주에 이더리움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왔는지, 즉 전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어떤 정도의 물량이 나왔는지를 왼쪽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표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물량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시가총액 차이가 월등하게 나고 있는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들어왔고 최근에는 현물 거래량에서도 일시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더리움을 향한 자본의 흐름들이 가팔라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근에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나왔는데 그 반면에 이더리움은 2주 동안 계속해서 순유입만 이어졌습니다. 이 흐름들이 나온다는 것은 자본들이 이더리움으로 더 월등하게 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을 비트코인의 가장 중심으로 보셔야 되지만 이더리움을 함께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덧붙여서 솔라나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며 등장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경쟁 관계이면서 공생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쟁 관계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둘이 지금 현재 레이어 1을 거의 가장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시가총액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용성 측면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성에서도 그 둘은 월등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공통점부터 말씀드리면 공통적으로는 두 체인 다 금융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솔라나 같은 경우는 금융 이외의 사용성들에 대해서도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시도들이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민코인에 많이 집중된 생태계였다면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이더리움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이 얘기는 과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디파이가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다면 이제는 솔라나를 필두로 혹은 수위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저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솔라나도 이더리움과 필적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이 영역들을 침범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기관들이 선택할 때 어떤 안정성 그런 측면들은 이더리움이 솔라나 대비로 아직까지는 더 월등하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솔라나도 여러 저변에서 많은 성장을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더 꾸준히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두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호재는 뭐라고 보실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 코인 모두 다 호재들이 대표적인 호재가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더리움이 개인적으로는 호재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특정 기업들의 재무 관점에서의 채택이 솔라나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많은 회사들이 솔라나를 재무 관점에서 채택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솔라나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코인은 모두 다 그 측면에서는 호재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기업들의 그런 수요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거기다가 블랙락이 등판을 해서 지금까지는 스테이킹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수정 문서 S1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SEC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스테이킹을 허용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블랙락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 설마 되겠어? 블랙락이 등판하니까 된 거죠. 이더리움 현물 ETF 설마 되겠어? 했는데 블랙락이 등판하니까 갑작스럽게 정말 일주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된다. 이렇게 스탠스가 바뀐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블랙락이 스테이킹을 허용해 달라고 한 것은 블랙락이 봤을 때 이제는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스테이킹이 허용된다는 것은 기관들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수익들을 달성하는 데 더 용이할 것이기 때문에 더 기관 수요들이 ETF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ETF발 수요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현금 상환만 됐습니다. 매도할 때 현금으로만 상환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현물 상환이 들어오면서 이 현물 상환에 의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더 효율적이어지고요. 유동성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많이 이더리움 ETF가 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한번 표를 보시면은 CBOE에서 대거 양식서를 제출했습니다. SEC에다가 현물 방식을 허용해달라 이렇게 제출한 거죠. 그만큼 시계들이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렉스페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가 됐죠. 그런데 이 상품이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와는 다른 법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운영 구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상품이 뭔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지만 단기간에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더 큰 주체들이 출시하는 그리고 더 근본을 갖춘 솔라나 ETF가 출시가 되면은 그 흥행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한 군데가 아니라 줄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출발하게 됐을 때
기관들의 수요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 대세 상승장은 오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거리가 한참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이 알트코인 시즌을 점검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접한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가 있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 국면을 보이다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갔던 자본이 다시 또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도 가야 될 길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더 가야지 알트코인도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가격 비율입니다. 그건 뒤에서 한번 표를 살펴볼 텐데 그 표도 이더리움이 월등하게 가다가 또 다소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알트코인에 실렸던 자본들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조금씩 또 이동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명징하게 이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지표 중에서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와 알트코인 이어 인덱스, 연간 인덱스가 있는데 연간 인덱스로 봤을 때 이 사이클 정점을 판별하는 데 더 용이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수치가 29이죠. 29는 비트코인 시즌을 25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비트코인 시즌에 아직까지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알트코인 시즌은 어디냐? 2021년도 한번 보시면은 75 넘어가는 구간들 보이시죠?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번 시즌에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한 한 방이 남아있다는 것들은 시장에서 지배적인 전망이고 10월과 11월에 유동성 장세가 돌아올 것이고 전통적으로 자산 시장이 큰 움직임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 크게 알트코인 시즌, 알트코인 랠리가 올 것이다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요. 표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하고 있는 알트 시즌에 대한 표인데요. 중간에 이 비트코인 스트렝스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의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죠. 빨간색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2번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3번에 한번 보시면은 가장 끝쪽에 녹색 영역에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흐름이 가팔라지기 시작했다는 건데 바로 전에 작년 11월, 12월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같은 녹색 영역에서 파란색이 잠깐 켜졌다가 검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때는 이더리움이 잠깐 가고는 그대로 그냥 다른 알트코인으로 넘어갔다. 즉 이때는 본격적으로 알트코인 시즌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은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출발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알트코인 시즌의 문을 여는 두 가지 중요한 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더리움이고 두 번째는 BNB입니다. 바이낸스 코인이 큰 흐름을 가져간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더 폭발적인 상승 랠리가 거래소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시그널을 중요하게 보는데 BNB가 사상 최고가를 어제 경신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알트코인의 흐름이 계속해서 가팔라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리플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이 리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 신사임당 채널에 나와가지고 리플에 대해서는 좋은 관점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이 향후에 어떤 사업 구조상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 혹은 추세적인 관점에서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만큼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신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유의미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플은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리플이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앞으로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더리움과 솔라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물이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폴리마켓에서 살펴보시면은 80%를 웃도는 수치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 솔라나 다음으로는 XRP ETF가 유의미한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차량시장 기준으로 정고점을 돌파하고 잘 올라갔다가 하루 사이에 장대 음봉이 딱 크게 나오면서 또 시장에서 긴장감을 좀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역시 또 이대로 떨어지는 것인가 이런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지지를 받는지 살펴봤더니 22평선을 잘 지켜내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리플도 계속해서 상승하고자 하는 어떤 여력들이 남아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전해진 또 소식 중에서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리플의 공동 창립자죠. 크리스 라슨이 물량을 갖다가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에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막 줄이 막 끄여 있는 거 보이시죠? 아웃플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 라슨 주소에서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갑에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매도의 목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대략적으로 2억 달러 정도를 내보냈기 때문에 이 물량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물량들을 다행히 시장에서는 비교적 잘 소화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여전히 상승 국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이번 시즌에서 꾸준히 주목해 보셔야 되는 코인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리플은 유독 강력한 팬덤이 유명합니다. 이 커뮤니티의 힘이 이번 상승 랠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력한 것이 맞고 모든 프로젝트들 중에서 결집력 이 부분들에서는 뭐 자타공인하는 1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아미의 어떤 XRP 아미의 흐름들이 여기에는 많은 고래 주체들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은 이 XRP를 유의미하게 보유하고 있는 뭐 100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런 고래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XRP를 강성으로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주체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좀 안 좋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큰 주체들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크게 가지고 있는 주체들은 단기 보유자들이나 혹은 개인처럼 이렇게 감정적인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국면들에서 패닉셀링을 하기보다는 한 템포 더 생각을 하면서 더 신중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의 방어력에서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중요한 구간에서 매집을 통해서 가격을 말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상승이라는 게 그런 측면입니다. 과거에는 개인들 위주로 해서 사고 팔기가 빈번했던 코인이었다면은 지금은 이 리플도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XRP 관련해서 혹은 리플 관련해서 트위터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X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가짜 뉴스들이 단연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칭을 할 때 이 기사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기사를 서칭을 추가적으로 많이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가짜 뉴스들이 거의 뭐 10개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될 정도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XRP는 뭔가 기사에 대해서 분별력을 잘 기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고무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최근에 리플이 은행업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연준의 마스터 계좌도 신청을 했는데 그 정도 호재가 나왔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은 과거 같았으면은 가격이 뭐 몇십 프로, 뭐 100% 급등했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잠잠했던 거죠. 그 얘기는 현재 XRP 아미 커뮤니티 지지자들, 즉 XRP 홀더들이 과거보다 더 스마트해지고 판단력이 더 냉철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법적 다툼,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지금 SEC의 행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SEC 위원장이죠. 폴 애킨스가 CNBC에 출연해가지고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또 못을 박았고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증권성 이슈들이 많이 해결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거기다가 시장 구조 법안은 아직까지 최종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원에서 먼저 발의를 했고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CFTC와 SEC가 관할이 명확해지는 것이고 CFTC로 많이 이관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증권성 이슈에서는 더 많이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SEC의 행보들도 암호화폐에 완전히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폴 애킨스의 발언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지금 SEC는 리플과 함께 이 소송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둘이 공동 합의안을 제출했는데 판결을 내렸던 법원에서 이 법원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것에 뭐 불편함을 느꼈는지 공식적인 판결을 갖다가 둘의 합의로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합의안을 2번이나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리플이 스탠스를 바꿨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 소송을 우리의 손으로 빨리 마무리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8월 15일에 어떤 정도로 진행됐는지 또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송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절차인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땅땅땅 도장만 찍으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소송에 대한 올가미를 완전히 벗어내게 됐을 때는 리플이 더 본격적으로 미국 내 사업들을 추진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 더 열심히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호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격 외의 펀더멘털을 짚어보면 현재 리플의 거래소 입출금 물량이나 온체인 데이터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제가 앞서 크리스 라슨의 지갑에서 유출이 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슷한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표 한번 보시면은 XRPL에서 이 거래소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주황색으로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7 이평선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얘기는 XRP의 거래소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일단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또 XRP의 활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활성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이렇게 오래된 코인이 움직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래된 코인이 매도세를 위해서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우리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뭐 몇 년 된, 10년 된, 막 10몇 년 된 코인이 갑자기 움직였다 하면 시장이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CDD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코인 데이 디트로이드라고 해서 코인 파괴일수 같은 지표들이 크게 움직이면서 뭔가 불안함을 조성을 시키는데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시점에서 XRP에는 단기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봤던 것이, 제가 일부에서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는 CVD 자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CVD 지표가 현물 CVD가 음수 영역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테이커들이 매도하는 정황들이 포착이 됐는데, XRP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은 여전히 푸르게 녹색을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지금 조정 국면들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XRP 홀더들이 여전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XRP는 단기 조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선에서 방어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어선을 지키고 다시 응축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리플이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리플 생태계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리플의 향후 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클이 상장을 하고 아주 크게 흥행몰이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서클이 상장하기 전에 리플이 서클 인수할 수 있다, 이런 루머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두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리플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흐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RLUSD는 출시된 지가 조금 됐습니다. RLUSD가 출시된 지가 약간 됐는데, 보시면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물론 XRP 레저라고 하는 메인넷에서도 계속해서 이 공급량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역시나 파란색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리플의 RLUSD가 아직까지는 점유율 측면에서는 USDT나 USDC에 뭐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초창기이고 물량의 전체 절대값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가파른 상승 추이로 봤을 때는 거의 손가락에 들 정도로 상위권을 다투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막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유의미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한가?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됐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 구조들은 더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터전을 잡으면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리플은 뭔가 성장 궤도에 함께 맥락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리플이 향후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업은 메인넷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메인넷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느냐? 바로 RWA입니다. RWA 토큰화 사업이 결국은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먹거리가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들도 스테이블 코인과 RWA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일반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리플이 뭔가 중요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은행업도 신청하고 마스터 계좌도 신청하고 그 중심에는 RLUSD가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향후에 리플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은 블루칩이라고 해서 이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인데, 리플 RLUSD를 A 등급으로 평가를 하면서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또 외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리플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리플의 상승세를 볼 때도 결국은 펀더멘털을 보셔야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래소 물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인 악재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반면에 고래들의 움직임의 추이로 봤을 때 고래들의 활동들이나 움직임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부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표 한번 보시면은 XRP 레저에서 고래들, 웨일들의 순유입과 순유출 흐름을 한번 살펴봤더니, 자, 요 표도 제가 라이브 스터디에서 공개를 해드린 표인데요. 요 흐름들을 보면서 XRP에 이제 변동성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요건 어떤 표냐면은 그동안에는 고래들의 유입을 한번 보시면은 마이너스로 크게 음수 영역에 크게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얘기는 고래들의 유출이 많이 생겨났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파란색으로 변환되는 그 시점 보이시죠? 가격이 그렇게 크게 급등하지 않았고 여전히 낮은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도 갑자기 고래들의 움직임, 즉 고래들의 스탠스가 변화되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고래들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널이 나타나고 나서 XRP가 크게 가격 반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중요한 지표는요, 오른쪽에 XRP 선물 지표입니다. 선물을 CME에서 선물 상장을 했죠. CME는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소이고, 이 CME에서 XRP 선물과 선물 ETF가 상장이 된 상황에서 이 물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기관들이 XRP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서 꾸준한 수요를 내고 있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XRP 현물 ETF가 승인이 돼야 되는데, 이 XRP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흥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흥행의 측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여러 기관들에서 집계를 했을 때 많은 기관들이 솔라나 대비로 XRP가 더 흥행에는 성공할 것 같다, 이런 관점들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가 지금 시점부터 가격이 또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이 횡보 국면들이 우리의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우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XRP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들을 유지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리플 이외에 주목해서 볼만한 알트코인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알트코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알트코인을 선정할 때는 과거와는 흐름이 달라졌다라는 전제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앞서 우리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살펴보고 왔는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그렇고 이어 인덱스도 그렇고 과거에 2021년도, 2020년도 요때 흐름과 지금 흐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비트코인의 월등하게 힘이 더 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알트코인이 과거 대비로 힘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과거처럼 모든 알트코인의 자본의 힘이 강하게 실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번 시즌에서는 정말 될 만한 코인들을 더 엄선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코인들, 그거는 내 코인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배제하시고, 이게 갈 만한 이유가 확고한 코인들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런 코인들은 어디에 많이 집중되고 있느냐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같이 가져가기에 좋은 것은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코인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가령 이 표는 우리가 대출 프로토콜들 대표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 봤는데, 최근에 급등 움직임들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에이블 기점으로 해서 밑에 모포라든지 스파크, 플루이드, 메이플 파이낸스, 오일러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한번 알트코인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많이 회자가 되고 펀더멘털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지금은 이제 조정 국면인데 지금 진입하시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 코인들이 만약에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크게 반등한 이더리움 생태계 디파이 코인 중에서는 전통적으로 강자, 탈중앙화 거래소의 대표 주자인 유니스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이커다오 같은 프로젝트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 에이브 같은 대표적인 3강 이 프로젝트들과 더불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에 또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코인들이 상승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카우 파이낸스라든지 뭐 에테나 같은 프로젝트들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인들은 또 한번 크게 상승하고 나면은 조정 국면을 보일 수 있는데, 그 구간들 잘 소화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코인들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이 기조들, 금융과 크립토의 결합이라고 하는 기조들,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들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지금부터 잘 공부해 두시면요, 앞으로 좋은 결과들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알트코인들이 급등하는 동안 비트코인 역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비트코인 현재 상황은
그동안의 신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알트코인으로 바통을 많이 넘겨줬죠. 비트코인이 3부로 편성되는 초유의 어떤 또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암호화폐 얘기를 할 때 비트코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더리움을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됐다는 건데요. 실제로 표 한번 보시면은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가격 비율인데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더 크게 랠리를 가져가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크게 상승했다가 지금 국면에서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살펴보더라도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60% 극초반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으로 힘이 또 상대적으로 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알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쉬어가는 국면들이 필요하고 다시 또 힘의 균형들이 비트코인으로 잠시 이동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지그재그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가격 방어만 잘 하고 있더라도 꾸준히 알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알트코인이 더 높은 고도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단에서 비트코인이 더 힘을 내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기점에서 비트코인으로 힘이 상대적으로 더 실릴지 한 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들을 강조드립니다. 2024년 현물 ETF 승인 이후 거대 기관들의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비트코인 시장의 체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의 근본,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시장이 그래도 2023년도까지만 해도 과거는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2024년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그 사이클 옛날 거야. 다 옛날 거고 과거처럼 사이클이 작동하지 않을 거야. 이런 관점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사이클이 디테일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 사이클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렇게 될 거야라는 관점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약간은 조심해야 되는 관점입니다. 디테일이 상당 부분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내부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달라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말씀 주신 그 기관들이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기관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만 봐도 스트래티지가 이제 6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블랙락 ETF에서도 천문학적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주체, 굵직한 주체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 과거에는 이 물량들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면은 대규모 물량들을 온체인 고래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온체인 고래들은 트레이더들이죠. 트레이더들이다 보니까 가격을 갖다가 이 고래들이 멋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이 과정들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시가총액도 작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였는데 최근에 한번 보시면은 지정학적인 위기가 발생했는데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보다도 가격 방어를 더 잘했습니다. 이 얘기는 과거처럼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이제는 주체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건 투자의 관점에서인데요. 과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투자에 대해서 경험이 적은 분들은 변동성이 커서 투자하기가 위험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변동성이 크고 과거처럼 온체인 고래들이 그렇게 움직여주면은 차트 관점에서 이 정도 되면 올라줘야지 하면은 웬만하면은 조금 더 떨어지고 올라주는 움직임들이 나왔고 이만하면 떨어지겠지 하면은 웬만하면 떨어지는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트레이딩을 좀 해본 분들은 비교적 지금 현재 시점과 비교했을 때 과거가 쉬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더 효율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을 고래들이 올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다시 고점에서 물리고 이 부분들의 설거지가 끝나면 다시 하락하고 다시 가격을 올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먹고 이 부분들의 흐름들도 지금은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고 있죠. 과거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잘 들어오지도 않는 데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기관들이 물량을 너무 굳건하게 쥐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과거와 같은 이런 어떤 폭발적인 랠리들, 광기에 가까운 랠리들은 과거 대비로 분명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 즉 구조들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의 코인 관련 정책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코인과 관련해서는 우호적인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한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필두로 해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민주당에서 뭔가 좀 깨어있는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절대 다수는 오히려 반대표를 많이 던졌죠. 다행히 상원과 하원에서 의석수가 공화당이 더 많기 때문에 과반 통과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아들들이나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트럼프 미디어라든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물량들을 모으면서 현물 ETF 승인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미래 산업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트럼프의 둘째 아들이죠.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채굴 기업을 또 같이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채굴도 하면서 상장까지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관점들이 뭔가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로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정책의 방향성들이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가격 외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온체인 데이터나 거시 경제 지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이 과열되는지를 살펴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많은 기관들과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중요한 주체들의 패턴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강렬하게 유입이 돼야지 더 크게 상승 랠리를 가져가는 그 패턴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기관들이나 큰 주체들이 가격을 올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서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가격의 조정을 받고 이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과열 시그널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 중에서 첫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지표가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는 지표인데요. 작년에 두 번 고점을 찍었을 때 녹색으로 표시된 이 차트가 크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즉,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공교롭게도 가격의 최고점과 딱 맞물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시점 한번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서 아직까지 작년 두 번의 고점과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 지표와 덧붙여서 같이 보면은 가장 효율적인 지표 중에서는 공포 및 탐욕 지수가 있는데요. 현재 탐욕 단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극도의 탐욕 단계까지는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리 지표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사실 심리 지표는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유동성 지표이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즉 펀더멘탈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 펀더멘탈이 다 측정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이 펀더멘탈 기반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사실 더 이면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더 월등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심리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파생상품 지표인데요. 결국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하는 시그널은 시장에 많은 빚을 지고서 들어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주변에 한번 둘러보면은 암호화폐 투자한다라고 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2021년도 대세 상승장 때 살펴보면은 직장인들이 다들 식당에 앉아서 업비트 앱을 켜놓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인간 지표고 과열 시그널인데, 이때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였냐? 신문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빚투라는 게 있습니다. 빚을 지고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바로 레버리지를 의미를 하는데, 시장이 과열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제서야 레버리지까지 써서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은 파생 상품과 현물 시장 중에서 어디에 더 자본의 무게감이 실리는가 봤더니 자본은 현물 시장에 월등하게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파생 상품으로 가는 자본 대비로 보면은 빨간색으로 여전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아직까지 과열 국면으로 진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지표 살펴보면요. 개인적으로 엑시트하는 관점에서 엑시트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펀딩 레이트 히트맵입니다. 자, 펀딩 레이트가 롱 포지션이 더 비율이 더 커지면서 계속해서 롱 포지션 수요들이 많아지게 됐을 때 이 색상이 노란색으로, 보시면 좌측 좀 중간쯤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들 보이시죠? 이렇게 노랗게 칠해집니다. 이 얘기는 이 구간들에서 레버리지를 많이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 한번 보시면은 하이퍼 리퀴드라든지 아니면 파트코인이나 뭐 펌프다펀 같은 몇몇 특정한 토큰에서만 레버리지가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원만한 움직임들, 즉 아직까지도 건전하게 상승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건전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큰 주체들, 즉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큰 주체들 위주로 구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가야 될 구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에서 코인 담보 대출 출시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JP모건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때가 되었다기보다는 때가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큰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JP모건이 이렇게 움직인 어떤 내막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동안에는 ETF를 기반으로 해서 ETF를 담보로 해서 대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우량한 코인을 가지고 담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진취적인 어떤 취지 자체가 뭔가 이 정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볼 수 있죠. ETF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관들이 많이 쥐고 있고, 또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력이 코인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코인을 가지고서 담보자산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JP모건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인 크립토가 이제는 더 전통금융과 접목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 이제는 그 경계선들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은 막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JP모건 입장에서 이 구간에서 본인들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치열한 경쟁에 더 직면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국면들을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JP모건 하면은 사실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이 부정적인 인식들을 가져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비트코인을 향해서 정말 가감없는 정말 어떤 비난들과 그리고 조롱들을 해왔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국가의 어떤 입법자들이나 어떤 국가 행정부서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했었는데, 사실은 하고 있는 행보들을 보면은 전혀 다른 움직임들을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보여왔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하는 게 진짜일지 행동하는 게 진짜일지 이 두 가지를 판단해 보면은 결론이 너무 쉽습니다. 행동하는 게 월등하게 진짜가 되겠죠. 즉 JP모건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변하고 있다, 이 금융의 근본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 전망이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단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고, 다음이 영국입니다. 그리고 독일도 뭐 5위 안에 들 정도로 많았는데 5만 개를 다 매각을 했죠. 그리고 지금 독일이 많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몇 조를 벌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조롱들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영국 정부가 만약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5만 개 이상, 뭐 9만 개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런 물량들을 시장에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큰 악재가 맞습니다. 분명히 악재가 맞는데, 그때 시장의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독일이 물량을 내놨을 때는 시장이 안 그래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여기에다가 악재가 더 크게 겹치면서 많은 브레이킹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국가들이 매도를 할 때 이 매도 물량들을 거래소에다가 던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OTC 마켓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도 그럼에도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았죠. 그 얘기는 사실은 매도 압력보다는 심리적인 압력이 더 많이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시장이 그때보다도 기관들이나 기업 수요들이 월등하게 많아져 있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기관이나 기업들이 더 크게 매집의 국면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이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수요세를 충분히 또 흡수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슈들을 가지고 먼저 겁을 먹고 어떤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최근에 뭐 업비트가 183조 원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영국 정부가 9만 개 던질 수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퍼드 뉴스의 가능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됐을 때 이것들을 조금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바닥으로 낮춰서 고래들은 정말 신나게 그때 또 매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는 최고의 타이밍이다, 매집 타이밍이고, 시장이 뭔가 과열된 국면들 환호를 부르고 있고 앞으로 가자를 외치고 있으면은 그때는 나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나와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은 투자 관점에서 반대로 행동하는 일들이 없으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4차 반감기 이후 과거 반감기 사이클과 어느 정도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이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사실 과거 대비로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어떤 고저들은 있지만 뭔가 등락의 차이는 있지만 한번 왼쪽 차트 보시면은 흐름은 거의 똑같이 이어지고 있죠. 사실은 우상향하는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어떤 프랙탈 사이클을 한번 돌려봤을 때 전체적으로 현재 사이클은 과거 대비 디테일이 다르지만 큰 흐름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아마도 이번 사이클의 대세 상승장 정점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알프렉탈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본인들이 과거 패턴을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는 대략적으로 올해 10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아주 날짜도 너무 디테일합니다, 이때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관점들은 일단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런 가이드 없이 항해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등대가 있을 때 그 어떤 지향점들, 그리고 굉장히 찬란한 별을 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관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은 이 기점이 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판단해 볼 수 있고, 과열 국면으로 들어섰을 때 한 번 더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이 일단 탑재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때 정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올해 말까지의 큰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첫 번째로 과열 국면에 들어갈 때 한번 엑시트를 하시고, 다음으로는 과열 국면의 추세가 약해질 때 한번 하시고, 세 번째는 주요 변곡점까지 무너질 때 하시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장 마지노로 설정해 놓은 그 구간들, 마지막 로스컷이라든지 마지막 그 지지선 구간까지 하방 이탈할 때 나머지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엑시트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이번 시즌에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오르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인가요? 네, 그동안에는 사실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큰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스테이블함, 즉 가치의 변동이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매력을 가지기엔 좀 제한이 있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다른 알트코인처럼 가격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 전체적인 시장을 견인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는 사용성 측면에서 최고의 발명품을 무엇이냐, 이렇게 본다면은 단연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데서 많이 활용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최초의 태생 목적대, 탄생 목적과 부합됩니다. 거래 교환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에서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코인 거래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사용성 자체가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를 제친 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현재 2,600억 달러 정도가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2028년 정도까지 해서 2조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거의 확증적으로 좀 보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도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에서 가장 완성도가 있는 그런 자산이라면은 스테이블 코인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 즉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 혹은 암호화폐 생태계 관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디파이 생태계에서 담보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디파이 생태계가 왕성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즉 전통 금융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가장 연결고리의 가장 그 중심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서도 그렇지만 이 크립토가 전통 금융과 결합이 되는 그 과정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테더와 서클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두 코인의 특징과 안정성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테더 USDT가 있고요. 그리고 서클, 최근에 상장했죠. 서클사에서 발행한 USDC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두 개의 점유율을 합치면 거의 9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USDT 같은 경우는 테더사에서 발행을 하는데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미국에 굉장히 많은 견제를 받고 있다, 이런 관점들도 있었죠. 그리고 USDC는 미국에서 이미 기간 단위에서 처음부터 육성한 스테이블 코인이고, 서클이 그렇게 탄생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에 가장 적합하게 완벽하게 부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담보물도 한번 살펴보면은 USDT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보유할 수 있는 담보 자산이 현금, 예금과 더불어서 93일 내에 만기되는 국채와 더불어 리포 자산까지 요 세네 가지 정도에서 범주가 만들어진다라고 봤을 때 USDT는 그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금과 미국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채를 전 세계 국가들까지 포함해서도 뭐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상업 모금이라든지 혹은 금, 비트코인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USDC보다는 다채롭죠. USDC는 정말로 현금과 국채만 딱 보유하고 있고 100%를 딱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매달마다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회계 감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적법성 문제에서 뭔가 투명성 측면에서는 USDC가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고, USDT는 자산의 어떤 그 측면에서는 더 많은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명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회계감사를 공식적으로 받는다기보다는 분기 단위로 본인들의 준비금에 대해서 보고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공식적인 검증들을 USDC만큼 받지는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2022년 접어드는 그 무렵부터 USDC가 USDT를 추월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기대는 전혀 반대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점에서 2023년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중소기업 파산 사태에 의해서 이 기관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이 USDC가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오히려 USDT가 더 독주한 움직임을 보였죠. 그런데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가 통과가 되면서 이제는 USDC에 월등하게 더 유리하다, USDC가 더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이나 페이팔과 같은 신규 플레이들의 진입이 늘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측면들도 중요한 변화이고, 지금은 USDT와 USDC가 철옹성을 쌓고 있지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까지 간다고 앞서 말씀드렸냐면은 현재 대략 2,600에서 2,700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이 2028년까지 2조 달러까지 가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구간들 앞으로 3년, 5년 정도까지 오는 구간들과 대비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은 초창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페이팔이라든지 리플 같은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이 시장에서 뭔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리플 같은 경우는 제가 2부에서 RLUSD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우리 다 알다시피 정말 많은 결제 인프라를 형성을 하고 있죠. 즉 이미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는 수많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굵직굵직한 은행들과 굵직굵직한 국가들과 B2B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인프라를 갖춘 상태에서 진입을 했고, 그리고 이것들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갖춘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향후에 이 두 개 회사를 비롯해서 중요한 빅테크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은행들이 시장에 줄줄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철옹성 같은 기반들의 균열이 일어날 것이고, 각자마다 서로의 사업 분야에 맞게끔 또 스테이블 코인도 세분화되어서 뭔가 각자의 영역들을, 유의미한 영역들을 구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핵심적인 내용은 몇 가지 정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우선은 일단 핵심적인 안건은 허가된 발행사만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허가를 하는 발행사, 허가된 발행사는 어떤 기관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대형 은행들, 그리고 빅테크들이 많이 줄을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조항들이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자회사여야 되고, 빅테크들도 독립법인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심사를 할 때도 아주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장에서는 빅테크들이 뭐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 완전히 독주할 수 있다, 이런 관점들도 있는데, 그런 관점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뭔가 이 시장이 더 다채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완전한 담보, 그리고 투명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자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투명성을 확실하게 갖춰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측면에서 소비자들 보호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파산했을 때도 소비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먼저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건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투자의 관점에서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제도권화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부흥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스테이블 코인도 암호화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유동성들이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은 암호화폐를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 알트코인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은 각각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 파급력들을 아직까지는 뭐 완전하게 컨트롤해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뭐 미답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어떤 장점들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주체들만 발행을 하고 완전한 투명성과 담보를 갖춰야 되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완벽하게 제도권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가 정말 근본 있게 정말 구조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는 게 가장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들과 더불어서 뭔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들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항들을 통해서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논리적으로 만들어뒀습니다. 이 법안이 정말 많은 기관들이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상원과 하원에서도 계속해서 법안들에 대해서 디테일들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맹점들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집중도가 심화가 돼서 소수의 대형 플레이어 중심으로 과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앞서 리플이나 페이팔 같은 회사들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검증된 회사들 위주로 정말 진입할 수 있는 회사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진입을 하더라도 성장까지 도모할 수 있는 회사들은 더 적게 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운용의 유연성이 좀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관점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 놀이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걸 가지고 이자 지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해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는 이자 수익을 낼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둔 데다가 담보 자산이 초단기 미국채나 현금 그리고 리포 자산으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운용사들이 수익 창출 여력 자체가 좀 적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이걸 가지고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에는 제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강하게 통과시킨 이유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본인들의 국채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 목적들이 가장 강합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스테이블 코인 담보 수요 급증으로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가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리포 시장에서 유동성 압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 안으로 품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결국은 미국 달러의 어떤 위상들을 물론 전체적인 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약달러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미국 국채 수요를 받쳐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과의 어떤 구조들이 다행히 상호간세 협상 자체가 그래도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되어가는 국면들이고 그리고 관계들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 국채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수요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죠.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급등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상호관세 기조를 바로 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국채가 급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부채로 연명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건전성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국채 금리를 최대한 흔들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한 수요들을 가져가기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국가들 이외에 새로운 수요처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견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막 태동하는 자산이고 앞으로 이 자산이 더 월등하게 시가총액이 늘어날 것이고 이 산업이 더 월등하게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베팅을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미국 국채 수요를 계속해서 견인하면서 달러를 계속해서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알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네, 앞서 여러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디파이에서 예치 자산으로서 준비금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그리고 디파이를 돌리는데도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그런 동력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알트코인으로 갈 수 있는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이고 알트코인 시장에서의 어떤 여러 사용성들도 늘어나는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상승한다는 것은 곧 알트코인 시장이 더 상승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이 침체되는 국면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서 뭔가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근간에는 우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M2 통화도 있었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과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을 꾸준히 상승 국면을 이어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동력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님들, 자, 오늘 또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눴던 1부에서 총 4부에 걸쳐서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구독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그동안에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력들도 8월과 9월에는 여전히 열려있다는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들은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결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월 말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소화를 해야 됩니다. 가령 고용지표, 물가지표부터 해서 FOMC 미팅에서 금리 결정과 향후 통화 정책 방향성을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고, 또 암호화폐 첫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그런 것들도 가격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그 결과들에 따라서 시장은 약간씩 다른 단기 방향성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계절성 이슈로 8월 달은 하락 국면들을 많이 맞았지만, 또 사이클 관점으로 봤을 때 2013년, 17년, 2021년을 두고 봤을 때는 오히려 8월에 상승 국면들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시점에서 언제 하락할 것이다, 언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예측에 베팅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긴 호흡을 가지고서 시장의 변화들을 유연하게 바라보시면서 대응 전략들을 계속해서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하시기에 좀 어려우시다 그러시면은 제가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님들도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